자, 지금부터 복습 특강 1회차 진행해 볼게요. 일단 3번부터 보시고 천천히 가시면 돼요. 3번. 필기노트 3번. 네. 필요도 없어? 있어? 그래, 지금처럼만 하면 아마 동차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번 가신 다음에 여러분들 다른 부분은 괜찮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현재 법에 의해 쓸 때 종중언이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문장 중에 제일 끝에 있는 요 문장 가지고 장난을 잘 치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한 번 더 강조한 다음에 제가 지금 오늘 들었던 문제집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문제풀이 강의를 이미 촬영을 시작해서 감이 지금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것들을 잘 해놓으시면 나중에 제가 문제풀이 강의할 때 여러분들 복습 강의 때 했던 거 이렇게 얘기하면 떠오를 거니까 잘 들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성년자가 됐을 때 가능해요. 즉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종중언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입니다. 당연히입니다. 즉 별도로 저 오늘부터 종중언이 될게요 라고 하는 의사표명은 필요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 장난친 부분은 아닌데 앞으로 칠 수 있는 게 이렇게 보는 게 현재 조리, 즉 아직까지 시간이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간습법이다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지금 현재 간습법이 아니고 조리에 의했을 때 성년의 면, 남녀 불문하고 당연히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여러분들 13번 노트 갈게요. 13번 가보시고. 자, 일단 한번 다시 우리 기본기에서 나중에 이제 시험 임박했을 때 선생님 취소를 해도 소급표가 인정이 되고 그잖아요. 그죠? 또 해제를 했을 때에도 소급표가 인정되니까 이 해제하고 취소하고 이거 같은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사유의 차이가 있다. 사유. 해서 취소라고 하는 것은 많잖아요, 여러분들. 민법 총칙에서 제한 능력자, 착오에 의해서 의사 표시했을 때,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의사 표시했을 때는 의사 표시의 성립 과정 중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취소의 문제인 것이고, 해제라고 하는 것은 성립 과정 중에 어떠한 문제가 아니고 성립하고 난 뒤에 채무 불이행이라든지 한 번 더 위에 쓰가 여러분들 사전 변경, 이제 알겠죠? 사전 변경 같은 계약이 성립하고 난 뒤에 뭔가 사유가 생겼을 때는 그때는 취소의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해제 문제다까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잘 틀리는 게 그 다음 차트에 보시면 앞에 건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 필요 없고 사전 변경의 원칙에 근거해 가지고 해제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객관적인 사정의 변경이 필요해요. 해서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주관적인 사정,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사전 변경의 이유로서 해제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객관적인 사전 변경이 필요하다. 요 키워드를 반드시 꼭 기억하시되, 선생님 그럼 객관적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요? 라고 하는 부분은 명확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사례형 문제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문구까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객관적인 사전 변경을 의미한다 하면 옳은 질문이고요. 개인적, 주관적인 사정을 의미한다 라고 하면 틀린 질문이니까 딱 그만큼만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전혀 보실 필요 없다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가시고요. 이거는 이제 잘 아시지만 서도 진짜 잘 나오니까 14번 노트에 보게 되면 보증의 유형 부분에서 특정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섰을 때 더 이상 밑에 있는 필기는 보실 필요 없겠고요. 위에 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 확정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섰을 때 사전 변경의 원칙에 근거해 가지고 해지할 수 있니라고 하면 못한다고 하시면 돼요. 왜 처음부터 보증 쓸 때부터 보증 쓴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보호할 필요성이 없죠. 반면에 계속적 보증, 목차 납언,
불특정 계속적 보증을 했을 경우에는 사전 변경이 있었을 때 해서 회사에서 퇴사를 했다는 등의 사전 변경이 있었을 때는 사전 변경 원칙에 근거해 가지고 해지할 수가 있다까지 하신 다음에, 요게 제 기억에 지금 한 10년 넘게 씌었어요. 우리 시험에서. 그러니까 한번 나올 거예요, 조만간에. 그럼 갑자기 보증 계약에 대해서 사전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니 없니를 물었을 때는요, 다시 지문을 천천히 봐서 앞에 특정 채무가 나와 있으면 목차 가번 가지고 문제 푸시면 되고요. 계속적 보증이라고 주어지게 되면 목차 나번 가지고 문제 풀면 된다까지 미리 잘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16번 갑시다. 16번 가보시고, 요것도 뭐 올해도 나왔고 계속 나오는 게 이제 요 16번입니다. 자, 요 구조 자체는 괜찮은데요. 을 같은 경우가 피고가 판사님, 제가 했던 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에 의해서 무효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렇게 신의 측에 위반되느냐,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복습 강의할 때는 많이 줄여드릴 거니까 잘 줄여서, 자, 이렇게 강행법규 위반에 근거한 무효 주장을 신의 측에 근거해가지고 막아버리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위반된다 하면 틀린 지문이고요. 위반되지 아니한다 하면 옳은 지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의 측에 위반되지 않는다까지만 하면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시험 지문에서 피고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됐으면 이건 옳은 지문일까요? 틀린 지문일까요?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 측에 위반된다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거든요. 근데 위반되지 않으니까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가 옳은 지문인 거예요. 제 말 알겠죠?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좀 시험장에서 번뜩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 지어가지고 천천히 두세 번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하시고, 다 하신 분들은 24번 필기노트 가시면 됩니다. 24번 천천히 가세요. 24번 가셔서, 다 알겠지만 그래도 정말 잘 나오는 게, 대한민국 민법은 태아를 일반적으로 보호한다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우리 민법은 개별적 보호주의고요. 두 번째, 두 문자 불상유까지 기억하시고, 불상유 해놓고 3번을 비교해가지고 태아는 증여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증여계약의 경우는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계약했을 때는 처음부터 무효다까지 유증과 증여 두 가지를 비교해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27번 노트 갈게요. 27번. 또 딴 거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 맨날 이것만 나옵니다. 자, 일단 태아는 불상류의 경우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를 치사하게 추정한다 라고 해서 틀린 지문 처리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진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복습하는 진도 범위 내에서 한번 정리해보면, 동시 사망하고 인정 사망 같은 경우에는 추정의 문제고, 실종 선고하고 태아 같은 경우는 본다, 간주, 의제다까지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마무리 강의할 때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기출 지문입니다. 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면 틀린 지문. 두 번째입니다. 조산하고 사산을 반드시 구분하자. 일단 조산이라고 하는 말은 아기가 나중에 출생을 했거든요. 출생했으면 교통사고의 가해자 나쁜 녀석한테 소급해가지고 손해배상 채권을 취득한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이게 희한하게 우리 시험 문제에서 사례형 지문이 잘 나오니까 꼭 사례형 문제까지도 대비를 해주시고요. 반면에 태아가 사산, 시험 문제에서는 사산이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경우 이렇게 나와요. 살아서 출생의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을 경우 이렇게 나와요.
그럼 출생했을 때 일단 소급해가지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는데 출생조차 못했기 때문에 배상청구권 자체를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꼭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걸음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이 2번을 딱 준 다음에 태아가 사망했을 때 생존 중인 모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상속된다라고 하면 옳은 지문일까요? 틀린 지문일까요? 틀린 지문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이 되려면요, 일단 권리가 발생해서 태아가 취득하고 난 다음에 사망했을 때 상속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사산의 경우에는 배상 청구권 자체를 아예 취득을 못하기 때문에 상속도 이루어질 수 없다까지도 사례형 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34번으로 갑시다. 34번. 을 보시고, 자, 요 34번은 똑같은 게 사례 문제 있거든요. 자, 먼저 을이 갑한테, 야, 우리 매매 계약했으니까 매매 대금 달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임무특강 때부터 공부했던 이른바 계약상 청구권을 을이 갑한테 행사를 하면, 갑 같은 경우가 각종 항변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말하기를, 나 을하고 매매 계약할 당시에 미성년자 지위에 있었고 나 민법제 5조에 근거해가지고 취소할 거고, 민법제 5조에 근거해가지고 취소하면 민법제 141조 본문에 근거해가지고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러면 원고가 나한테 계약상 청구권 행사하려면 성립된 계약이 유효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데 내가 취소해버리면 소급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을이 나한테 계약상 청구권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항변을 했을 때 다시 제한자 갑의 상대방 을이 재항변 단계에서 첫 번째, 야, 너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고 했잖냐. 두 번째가 민법제 6조에 있는 처분 허락. 세 번째가 8조에 썼던 영업 허락인데 요 2번과 3번을 비교해가지고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까지만 표시를 하고 제가 다음 차트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이 민법제 17조에 있는 속임수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그럼 여러분들 요 1, 2, 3, 4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을 때, 특히 4번의 경우에 피고 갑이 속임수를 썼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을 때 증명 책임은 을하고 갑 중에서 누가 진다? 재항변 사유니까 재한자 갑이 진다가 아니고 갑과 거래 행위했던 기출지문 상대방 을이 진다. 이 부분이 상당히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구조라고 돼 있고 틀 돼 있는 부분은 부지런히 암기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으면 이제 35번입니다. 요거는 별표 2개 치시고 진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문제 풀 때 허락이라고 하는 말만 보고 문제 풀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처분 허락인 경우는 민법제 6조 해서 민법제 6조는 처분 허락이고 용돈 주면서 네가 써라 라고 하는 거고, 8조에 있었던 허락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 허락이거든요. 요거 2개 가지고 진짜 시험 문제에서 한 10년 내에 5문제 정도 출제가 될 만큼 계속 장난치를 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복습할 때 명쾌하게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자, 민법제 6조에 근거해가지고 처분 허락이 있었다 해도 갑 같은 경우가 성년자로서 의제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은 계속해가지고 미성년자의 지위를 유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의 부모님이었던 친권자 법정 대리인이 계속 법정 대리인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대, 법정 대리권이 소멸되냐라고 물었을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는데요 라고 답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시험 문제에서 민법제 6조 처분 허락이 있었을 때는 법정 대리권이 소멸된다, 이렇게 틀린 질문 내거든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반면에 민법제 8조에 근거해가지고 영업 허락이 있었을 때는
영업에 관련된 사항만큼은 이제부터 성년자의 지위가 인정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더 이상 부모님은 부모님이실 뿐이지 친권자가 아니게 되고 더 이상 법정 대리인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법제 8조에 근거해서 영업 허락이 있었을 때 부모님의 법정 대리권이 소멸되냐라고 물었을 때 기출문제 정답을 외우신 분들은 이걸로 착각해가지고 문제를 풀거든요. 틀리는 거고 소멸된다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은 분명히 딱 기억해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6번 가시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앞에 있는 불복 절차는 보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있는 이 2번이 매우 중요한데 갑 같은 경우가 18세 3개월인데 알바를 해가지고 허락받고 알바를 했고 월 60만 원 상당의 소득이 있었죠. 자, 그 소득 범위 내에서 병한테 가가지고 신용카드 가지고 물품 등을 사는 계약을 했을 때 요 계약에 대해서 민법제 5조에 근거해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가 없는가인데 요 부분에 한 번 더 근거가 다르면 시험장에서 틀린 겁니다. 즉 취소 못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취소 못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사건 원심은 민법제 5조에 근거해가지고 취소하는 것은 신의 측에 위반되기 때문에 감너는 취소 못한다. 이렇게 봤는데 요거는 시험 문제에서는 틀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민법에 있는 각종 능력에 관한 규정은 전부 다 강행법규이고 우리가 아까 봤지만 강행법규에 위반된 무효 취소 주장은 신의 측에 의해서 제한을 걸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갑이 취소 못하는 이유는 신의 측 위반 때문이 아니라 그 밑에 묵시적인 민법제 6조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취소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신의 측의 반함으로 하면 틀린 질문이고 묵시적인 처분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하면 옳은 질문이고요. 더 나아가서 허락이라고 하는 거 동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시, 묵시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유치하게 시험 문제에서 명시적인 경우에 한한다라고 하면 틀린 질문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들. 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제만 쓸게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는 것. 마찬가지로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 요거 둘 다 신의 측 위반은 아니다. 신의 측 위반이 아니다. 신의 측에 위반된다 하면 다 틀린 질문이니까 세트로 묶어가지고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다 했으면 다 하신 분들은 40번 노트 가시면 되고 같이 강의하니까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내가 혼자 찍을 때는 쉬지를 못하니까 숨 쉴 시간이 없어요. 계속 강의만 하니까. 근데 같이 있으니까 이게 호흡이 되니까 내가 호흡이 좋다요. 아, 혼자 찍으면 자, 40번 갈게요, 여러분들. 이해 상반행위에 관한 부분인데 일단 이해 상반행위는 요 의에 관한 부분 가지고 장난질을 잘 쳐요. 일단 기본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이해 상반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의 결과를 딱 봤을 때 애기한테는 마이너스가 되면서 법정 대리인이었던 을에게 플러스가 되는 행위가 이해 상반행위예요. 가장 일반적 경우가 이 케이스죠. 병이 을이 지가 지를 대리해서 을 자기한테 X 토지에 대해서 증여를 하게 되면 병은 마이너스고 을은 플러스 아니겠어요? 요거는 이해 상반행위니까 을이 직접적으로 대리 행위를 못하고 특별 대리인 선임해야 되고 특별 대리인 뽑지 않고 직접 처리했을 때는 무권 대리에 의해서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을이 아니고 vs 실제 판례 사안은 을의 친정 오빠, 실제 판례 사안입니다. 을 친정 오빠가 돈을 빌리는데 을이 병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은행한테 병 소유의 X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케이스였거든요.
이의 상반행위가 아니다? 아니죠. 왜? 을의 친정 오빠는 친정 오빠의 이익에 불과하지 법정 대리인 을의 이익이 아니니까. 근데 제가 10년 전인가 강의할 때 쉬는 시간에 학생이 선생님 친정 오빠가 아빠였을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판례 사안인데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요 을의 친구 이렇게 을의 친구 예, 됐죠? 그럼 결국 이거는 친권자 을의 이익이 아니고 제3자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이 경우도 이의 상반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틀린 질문입니다. 이 경우는 이의 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친권 남용 등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그 친권 남용은 다다음번인가 대리권 파트 할 때 한 번 더 볼 거니까요. 을의 이익이 아니고 을의 친정오빠 혹은 을의 친구의 이익에 불과했을 경우는 상반행위가 아니다까지 꼭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4번 노트를 가시겠습니다. 예, 요것도 아주 별표 2개입니다. 요것도 시험에서 정말 잘 나오고 틀리고도 왜 틀렸는지 모르거든요, 여러분들. 한 번 더 제가 일단 이렇게 설명드릴 테니까 복습할 때 그 우리 기본서에 있는 민법제 10조하고 13조에 대해서 딱 매의 눈같이 딱 구분해가지고 한번 읽어주세요. 자, 먼저 여러분들 피성년 후견인은 피성년이니까 제가 결여라고만 쓰면 알겠죠? 부족이라고 하면 틀린 질문이고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는 여러분들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또 뒤에 할 건데 동의 유무 즉 성년 후견인의 동의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머릿속으로 이제 예외적으로 취소 못하는 경우 2가지를 떠올려야 됩니다. 첫 번째가 갑에게 남아있는 능력에 대해서 활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법원이 취소 못하는 범위를 정합니다. 야, 30만 원까지는 믿고 맡겨라 이런 식으로. 그럼 30만 원 이내 행위를 할 때는 직접 해도 취소 못하는 거고 두 번째 예외가 일용품 같이 대가가 가도하지 아니한 행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취소 못하기 때문에 피성년 후견인은 원칙은 취소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취소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고 말고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들 피한정 후견인이 이분들과 같이 공부한다고 해서 이분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피한정 후견인은 행위 능력자입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취소 못합니다. 기출질문. 근데 많은 분들께서 피한정 후견인의 행위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걸로 봐가지고 많이 틀렸어요. 틀린 질문 취소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것만 밑줄 취소할 수 있는 범위 해서 여러분들 피성년 후견인은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정하는 거고 피한정 후견인은 야, 너 1억 원 이상 거래 행위할 때는 네 혼자 하지 말고 한정 후견인 동의를 받고 해라. 안 받고 했을 때는 취소하겠다라고 해서 취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진짜 헷갈립니다. 해서 피성년은 취소 못하는 범위를 정하는 거고 피한정 같은 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것 좀 오늘 복습할 때 선명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뒤는 쉽죠. 동의를 받고 해라 했는데 1억 이상 거래 행위할 때 위반했다. 동의를 받지 않고 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45번 갈게요. 45번 별표 아주 중요한 거 맨날 기 나오는 거 해서 동의라고 하는 것은 A가 B한테 동의를 해주면 B가 C를 직접 만나서 계약하는 거고 대리라고 하는 것은 B는 가만히 집에 있고 A가 C를 만나가지고 현명을 하고 저 본인 B의 대리인 A입니다 라고 현명하고 이루어지는 게 대리다까지 해놓고 로마자 2번 자 성년 후견인 을에게는 동의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별표 아주 중요한 거. 따라서 을이 갑에게 동의를 해줘도 그 동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을이 갑한테 동의해줬다 해도
피성년 후견인 갑이 병을 직접 만나가지고 계약했을 경우는요, 취소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 했던 잠깐만 노트 44번에서 10조의 경우에 동의가 유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가 그 말이기 때문에 연결지어서 복습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시험 문제를 풀 때 사례형 지문이 잘 나오는데 갑자기 갑이 동의를 받고 상대방 병이랑 계약했는데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경우는요, 갑이 누구인지를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갑이 피성년 후견인인 경우라면 취소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면 되고, 말고 갑이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미성년 후견인 을에게는 동의권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을이 갑한테 동의를 해줘가지고 갑이 병을 만나서 매매 계약했을 때는 취소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를 잘 구분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번 가봅시다. 49번도 맨날 지겹게 나오는 게 요거죠. 매년 한 문제 나옵니다. 을의 법정 대리인 을 동의 없이 미갑 같은 경우가 병하고 매매 계약했다. 유효하긴 한데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적 유효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 병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까지 해놓고 먼저 15조 학답 촉구권, 병이 물어보는 건데 먼저 1항부터 보면 갑 같은 경우가 밑줄 능력자가 됐다. 즉 성년자가 됐을 때는 그때는 갑한테 물어보면 돼요. 갑한테. 근데 답이 없었을 경우에는 지난주에 했던 거 추인한 것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하지 못한다까지 기억하시고요. 2항이 제일 잘 나옵니다. 갑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병은 갑에게는 물어볼 수가 없는 거고 갑의 법정 대리인 을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미갑한테 학답을 촉구할 수 있다면 틀린 질문입니다. 갑에게는 물어볼 수 없고 을한테 물어보는 거고, 또 을이 별도의 답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2항에 의했을 때도 추인한 것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 못한다. 그런데 사망을 여러분들 봤으니까 사망에서 제가 제일 강조했던 키워드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사망. 특별한 절차라고 하는 글자를 기억해야죠.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 여기 있는 이 절차라고 하는 게 다른 건 필요 없고 민법제 950조 후견 감독인의 동의. 그런데 민법제 95공조는 후견 감독인이 있으면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고 해라는 조문이었어요. 감독인의 동의를 받고 부동산 같은 중요한 거래 행위를 해라 했거든요. 자, 이 95공조 복습 다 했으니까 95공조 제일 앞에 1항에 제가 밑줄 긋고 후견인의 밑줄 긋고 그 밑에 각주를 제가 읽으면서 했던 얘기가, 여러분들 민법제 95공조는 법정 대리인 중에서도 걔가 후견인인 경우만 95공조가 적용될 수 있고, 각주를 보시면 친권자의 경우는 후견 감독인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는 일이 없습니다 했던 설명이 분명히 밑줄하고 각주에 쫙 쳐 있어요. 그렇다면 15조 제3항은 언제 나오냐? 법정 대리인 을이 후견인이고 후견 감독인 A가 존재하고 부동산 매매 같은 중요한 행위를 할 때는 을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못하고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죠. 어떤 거? 후견 감독인 A의 동의라고 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그랬을 때는 사망이 적용되고, 이 경우 사망은 을이 이른바 최종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을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추인한 것으로 봐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망이 적용됐을 때에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가 옳음 지문이고, 여기 있는 취소를 살짝 바꿉니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하면 틀린 지문이다까지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조 1, 2항까지는 추인한 것으로 보는 거고 제3항 같은 경우는 취소기 때문에 두 개를 잘 구분해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계약은 철회죠. 계약은 철회, 단독행위는 거절의 문제입니다. 거절, 철회가 아니고. 그 다음에 진짜 잘 나오는 거, 요 철회는 상대방 병이 선의인 경우에만 철회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 만약에 if 병이 갑이랑 계약할 당시에 갑이 제한자인 사실을 병이 악이었을 경우에는 계약에 대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문제 풀어야 되고, 사례형 지문에서 진짜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럼 나온 김에 상대방 병이 악이었을 때 철회권 행사 못해요. 하지만 거절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봤던 학답 촉구권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세 개 중에 유일하게 철회권만 행사할 수 없고, 이게 기본서에 도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복습하실 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조를 보시면요, 중요한 거, 자, 동의서가 없었는데 동의했다고 속임수 뻥친 경우죠. 쳤을 때 민법제 17조에 근거해가지고 더 이상 취소 못하는가 아니면 할 수 있는가도 똑같아요. 여기 있는 갑 같은 경우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더 이상 취소 못해요. 하지만 갑이 피성년 후견인이었을 경우는 우리가 방금 봤지만 피성년 후견인 갑은 실제로 동의가 있었어도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의가 있었다고 뻥쳤을 경우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서 위조에서 나왔을 때 취소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갑이 미인 경우하고 피성년 후인 경우를 반드시 구별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번 노트 가볼래요? 52번. 자,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법정 대리인에 해당한다.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 권한 범위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X 건물이 있었을 때 보존, 개량, 이용까지는 별도의 허가 없이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X 건물이 갑소유인데 가령 EX, X 건물이 부재자 갑소유예요. 부재자 갑소유고, 이제 을 같은 경우가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재산관리인입니다. 근데 병이 이 나쁜 놈이에요. 서류를 막 위조해가지고 지 명의로 X 건물에 대해서 매매한 적도 없는데 매매했다고 뻥치고, 그 기생충에 나오는 동생처럼 뽀샵집 잘해가지고 자기 명의로 등기를 마친 거예요. 그랬을 때 을이 병을 상대해가지고 야, X 건물은 갑거다. 네가 왜 등기했냐 하면서 네 등기 지워라 라고 여러분들 말소 청구를 구할 때 법원의 허가라고 하는 것이 요구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봅시다. 예, 병명이 무효 등기에 대해서 말소하는 것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므로 처분행위는 아니에요. 그럼 결국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한 개이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 필요 없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말소를 구하기 위해서 허가를 얻어야 한다라고 하면 틀린 질문이고요. 기출 사례형 질문이니까 미리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잘 나오는 게 임대. 임대 같은 경우도 단순 관리 행위에 불과하지 처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 불효 필요 없다까지 함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처분 행위를 할 때는 허가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 허가받지 않고 했을 때에는 무권 대리에 의해서 무효가 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61번 가시면 됩니다. 61번을 보시고, 네, 이것도 참 잘 나오지요. 실종 선고에 대한 취소인데 여러분들, 실종 선고 취소가 있었을 때 29조 1항 단서에 의해서
선의로 한 행위였을 때 보호가 받는 부분들은 조심할 것, 실종 선고 후, 실종 선고 취소 전에 뭔가 계약 등을 한 자만 1항 단서에 의해서 보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실종 선고 후라고 해야 옳은 질문입니다. 따라서 실종기간 만료 이후부터 실종 선고 있기 전까지는 실종 선고가 없었기 때문에 믿고 거래할 건덕지가 전혀 없거든요. 따라서 시험 문제에서 실종기간 만료 후라고 하면 틀린 질문입니다. 실종 선고 후가 옳은 질문이다까지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취소가 됐을 때 반환 범위에 대해서 물을 때 여러분들 제일 잘 나오는 게 상속인 을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해서 실종 선고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익을 받던 상속인 을의 반환 범위는 29조 제2항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지는데, 선의인 경우는 현존이익. 한 번 더 조문을 암기하세요. 말고 을이 갑의 생존 등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때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에 손해까지 다 붙여가지고 돌려준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로 이제 사례 문제 나올 때 장난 잘 치는 게, 상속인 을이 선의인 경우에는 반환할 의무가 없고 하면 틀린 질문이죠. 선의인 경우라 해도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 돌려줄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되겠고, 나머지는 사실은 조금씩 학설 대립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되는 질문은 거의 아니니까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7번, 67번 가보세요. 자, 해서 67번을 보시면, 요것도 뭔가 내용이 많은데요. 자, 이렇게 할 필요 없다. 민법 제48조 제1항에 의했을 때 나머지는 필요 없고 판례 입장만 보면 된다. 해서 출연자 갑하고 A 법인 대내상계, 내부관계에서는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요 없다. 즉 A 법인이 설립 등기만 갖추게 되면 X 토지가 A께 되는 거고, 맞죠? 말고 제3자 병하고 A 법인에 대해서 묻는 외부 관계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A 법인이 제3자 병한테 이 땅 내 거예요 라고 주장하려면 설립 등기 외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요구하는 게 판례 입장이다까지. 그럼 다시 여러분들 요 위에 있는 사례 문제를 이제 판례를 가지고 풀어볼게요. 갑이 X 토지를 통해서 A 법인 만들겠다 라고 해가지고 A 법인이 설립 등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X 토지에 대해서 A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상 아버님 갑께서 사망을 하시죠. 사망을 하고 상속인 을이 제3자 병한테 팔아버리고 병이 먼저 소유권 등에 줬다 라고 했을 때, 결국 A하고 병이 만났을 때, X 토지가 누구 거냐라고 물었을 때는 A하고 병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판례 입장 중에서 밑에 걸로 문제를 풀구나.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갖춘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구나. A 법인 같은 경우는 소이등이 없었고 병 같은 경우는 등기를 갖췄기 때문에 누구 거? 병 거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번 가시겠습니다. 69번 가시고, 별표 2개 이것도. 법인 파트도 사례 문제가 전자 잘 나오는데, 사례 문제를 풀 때 항상 먼저 할 게 뭐냐면, 상대방 을이 저기 있는 A 법인한테 1번 계약상 책임에 대해서 묻고 있는지, 아니면 민법 제35조에 근거해가지고 불법 행위에 근거한 배상 책임에 대해서 묻는지를 항상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사례의 경우에 A 법인이 있었고 대표자 갑이 있었고 갑이 을을 만나가지고 계약을 할 때 저 A 법인의 대표자 갑입니다 라고 줄여서 현명을 하고 계약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A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의 성립은 인정이 된다? 문제없죠?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성립된 계약이 유효했을 때 을이 A한테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근데 자연인과 자연인 사이에서 계약한 게 아니고 한쪽이 A 법인이었을 때에는 첫 번째 검토할 게 A 법인의 능력 범위 내의 행위일 거. 능력 범위 밖의 행위를 했을 때는 처음부터 무효인데, 여러분들께서 책을 보실 때 이 부분을 볼 때 딴 거 다 길게 보지 마시고요. 직, 간접, 객추라고 하는 두 문자만 딱 정리하시면 되죠. 해놓고 간접적인 행위도 포함된다까지 하신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간접적 행위의 경우는 법인의 능력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없다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진간접 다 포함된다. 두 번째가 대표권 범위 내의 행위일 것에 나오는 게 바로 정간에 의한 대표권 제한이죠. 제가 바로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요만큼만 써도 떠오르는 쟁점. 정간의 대표권 제한을 기재했는데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는 무제한설. 법인 같은 경우는 제3자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상 책임을 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표권 남용의 문제, 제가 민법제 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이라고 쓰면 판례 입장이 뭔지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유효하기 때문에 A 법인이 계약상 책임을 져야 하는데, 상대방이 대표자 갑의 배임적 의사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1항 단서 유추에 근거해가지고 효력이 없고 무효기 때문에 A 법인이 계약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까지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놓고 그 밑에 가시면 아직 안 넘어가고, 을이 대표자 갑에게 제일 잘 나오는 거. 을이 갑한테 계약상 책임이나 계약상 체불 책임에 근거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 갑이 을을 만나서 현명을 했을 때는 A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의 성립이 이루어지는 거지,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을은 갑을 상대해서 계약상 책임도 물을 수가 없고 계약상 체불 책임도 물을 수가 없다. 하지만 7호 공조 요건을 구비했을 때 불법 행위에 근거한 배상 책임은 을이 갑한테 물을 수 있다까지 함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70번 가보시고요. 제일 끝에 무제한설, 알겠죠? 무제한설. 근데 여러분들 이 무제한설을 이렇게 빼신 다음에 무제한설이 적용되는 거는 법인 중에서도 일반 법인입니다. 비교할 게 제가 일반 법인이 아니고 비법인 사단이었을 때는 무제한설 여러분들 갖다 쓰시면 안 되죠. 안 되고 민법제 60조가 유추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효한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다. 이렇게 문제를 풀고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할 테니까요. 일단 정간에 의한 대표권 제한을 가했는데 등기 등을 하지 않았다고 나왔을 때 일반 법인에 대해서 묻는 경우는 무제한설이기 때문에 상대방 B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기 때문에 A가 계약상 책임을 진다라고 푸는 거고, 말고 A 법인이 일반 법인이 아니라 비법인인 경우라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 이기 때문에 두 개를 잘 나눠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번입니다. 대표권 남용도 여러분들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갑의 의도가 자기 주식에 물타기 위한 거였다. 그죠? 이게 바로 대표권 남용이죠. 이 대표권 남용에 대해서 상대방 A은행이 문제에서 주어지거든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A가 B법인에게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했을 때 뒤에 여러분들 뭔가 많은데 다 필요 없고 이제는 알 수 있었을 경우는 107조 1항 단서 유추에 근거해가지고 계약이 무효가 된다.
그럼 계약이 무효기 때문에 A은행은 B법인을 상대해가지고 대출계약상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까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4번 가볼까요? 74번 가신 다음에 질문 1번과 2번은 패스하고 질문 3번에 보시니까 상대방 병이 선의인데 단순 경과실에 불과한 경우에 경과실 알 수 있었다. 그럼 을의 배임적 의도에 대해서 병이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방금 봤지만 계약이 무효기 때문에 계약상 책임은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민법제 35조 책임은 상대방이 판례 표현 악이 알고 있었거나 또는 중대한 가실로 중과실로서 몰랐을 때는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었죠. 중과실. 따라서 상대방 병 같은 경우가 단순 경과실에 불과했을 때는 무거운 중과실까지는 아니니까 민법제 35조에 근거해가지고 법인한테 불법 행위에 근거한 배상 책임은 물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례 문제 풀 때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특히 상대방이 경과실이 있었을 때는 문제에서 묻는 게 병이 갑법인한테 계약상 책임에 대해서 묻는지 아니면 민법제 35조에 대해서 묻는지를 반드시 구분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례 문제에서 함정을 진짜 잘 파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끝나갑니다. 힘내시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여러분들 85번 보실까요? 85번. 요것도 이제 압축 정리하려고 비법인 사달의 경우는 조합 파트에 있는 조문을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법인 파트에 있는 조문을 전부 다 유추합니다. 다 적용돼요. 근데 방금 봤던 거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민법제 60조는 유추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등기하지 않았을 때 A 종중 비법인 별표치고 일반 법인이었을 때는 아까 봤던 무제한설에 의해서 문제 푸시면 돼요. 근데 A 종중처럼 비법인이었을 경우 정관에 보니까 감너 돈을 빌릴 때 그냥 빌리지 말고 총회 결의를 받고 해라 라고 정관에 기재를 썼는데 그 내용을 등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항상 갑이 당연히 돈을 빌릴 때 결의를 받지 않고 했겠죠. 이랬을 때 을이 A 종중한테 계약상 책임 물을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비법인은 원래부터 등기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민법제 60을 유추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판례가 만든 별도의 법리가 있는데 원칙은 유효하다. 다만 상대방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면 무효다까지 기억하시고. 근데 제가 책 그 기본서에 보면 방점 찍은 게 있죠. 상대방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까지 읽으세요. 아니라면. 그러면 결국 그거는 원칙에 대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유효하니까 A 종중이 계약상 책임을 진다까지 기억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비교해서 말고 일반 법인의 경우는 이렇게 문제 풀지 말고 아까 했던 거 이른바 무제한설을 가지고 문제를 풀자. 근데 선생님 사례 문제, 시험 문제에서 그냥 A 법인이라고만 나오면 일반 법인으로 풀까요? 아니면 이걸로 문제 풀까요? 그냥 A 법인까지만 나오면 일반 법인으로 보고 문제 푸시면 되겠고요. 종중이라고 주어지게 되면 비법인 이렇게 보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7번 가겠습니다. 87번. 여러분들 A 종중이 가지고 있는 X 토지의 경우는 총유물에 해당한다. 이거는 이제 물권법상 쟁점이지만 우리도 나오니까 알고 있어야 하고 비교할 게 저기 채권 강론 파트에 있었던 친구끼리 동업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조합은 합이기 때문에 총유가 아니고
합유까지 꼭 두 개를 구분해서 먼저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표자 갑이 정관에서 뭔가 총의 결의를 받고 해라 했는데 안 하고 그냥 대뜸 을이랑 계약했을 때에 을이 A 법인한테 그 계약에 기해서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즉 여기 있는 것들이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의 문제인가,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의 문제이냐, 아니면 우리 시험 범위가 조금 아니래서 조금은 이거 제낄까 말까 하는 총유물 처분 행위에 관한 문제인가를 구분하는 팁이 어떤 거였다? 팁이 갑이 했던 요 계약이 만약에 유효하다면 을이 A 법인 상대해가지고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X 토지 자체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따위를 청구할 수 있다면 밑에 있는 총유물 처분 행위인 것이고, 말고 돈에 대해서 청구를 구할 수 있을 뿐이지 땅 자체는 아니었을 때에는 정관에 의한 단순 대표권 제한의 문제였다. 이렇게 하면 쉽게 풀린다. 그러면 설계 용역 계약의 경우도 설계 용역 비 돈, 보증 계약도 보증 채무금 돈, 중개 수수료 돈, 대출 계약도 대여금 돈. 이거 전부 다 돈에 관한 거구나. 돈. 따라서 을이 A한테 청구할 때 총유물 처분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들은 총유물 처분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방금 봤던 정관에 의한 단순 대표권 제한의 문제다. 그럼 다시 이제 앞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고 아니면 유효하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칙은 유효하고, 한 번 더 쓸게요. 원칙은 유효합니다. 근데 총의 결의를 받지 않고 한 사실을 상대방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때는 무효다. 이렇게 딱 정리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특히 이 팁을 잘 기억하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바로 팁으로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이걸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90번인데 90번 노트를 하시고 됐죠? 자, 이거를 복습하고 한 번 더 복습하실 때 정확하게 암기를 해둡시다. 할 때 그냥 막 외우면 안 되고요. 자, 일단 먼저 계약상 책임의 문제가 있고 민법제 35조에 근거해가지고 법인의 불법 행위에 근거한 배상 책임 민법제 35조가 있다까지 해놓고, 계약상 책임에서 정관에 의해서 대표권 제한을 가했다. 시험 문제에서 줍니다. 정관에 의해서 갑 너 니 혼자서 하지 말고 총의 결의를 받고 해라 라고 했을 때 신나서 문제 풀지 말고 다시 차분하게 호흡을 딱 하면서 일반 법인에 대해서 물으면 무제한설, 그건 선악 불문하고 대항 못한다. 선악 불문하고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딱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고, 말고 문제에서 A 종중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비법인이 나오게 되면 1단계 민법제 6공조는 유추가 될 수 없고, 판례에 의했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면 무효, 아니라면 유효하다. 이렇게 문제 풀자. 두 번째입니다. 사례 문제에서 갑자기 대표자 갑이 법인의 이익이 아니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행위를 한다 라고 주어지게 되면 그거 대표권 남용에 관한 문제구나. 그러면 민법제 107조 1항 유추설에 근거해가지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구나.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알았거나 알수라고 돼 있었을 때는 상대방이 중과실이 있었을 때도 무효인 거고, 중과실도 무효이고, 상대방이 경과실이었을 때도 알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무효인 거고, 상대방이 선의이면서 무과실인 경우에는 그때는 유효하다
라고 하는 내용이 노트에 있으니까 한 번 더 꼭 복습할 때 차분하게 정리하시고, 반면에 민법제 35조 책임의 경우에는 경가실이 아니고 중과실이면 물을 수가 없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35조를 물으면서 상대방 피해자가 실제로는 직무행위가 아님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경과실이 있었을 때는 35조에 근거한 배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기 때문에 35조 문제를 풀 때는 중과실과 경과실을 잘 구분하셔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먼저 여기 있는 이 내용 중에서 매년 그냥 이 셋 중에 최소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하실 때 꼭 암기하시고 또 다음 주 복습 특강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